정부가 은행에 요구를 하더라도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스트가 거의 1조에 육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영숙 키움증권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은행이 주가는 되게 싸다라고 하잖아요. 싼 이유가 무엇일까? PBR이 좀 올라서 0.4배 근처에 있는 거지. 0.4배. 예. 떨어진 종목들은 아직도 0.3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청산가치 0.3배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형편없는 주가 수준인데 어차피 기업이 청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은행을 투자할 때 국내 은행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은행과 비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은행은 사실상 글로벌리 성장주가 아니에요. 규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전형적인 그런 안정적인 배당 가치형 주식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배당 수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한 실질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여전히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은행이 선진국의 주요 은행과 비교하면 하위권에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 개념으로 본다라면 한국의 은행주는 비싼 거죠.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죠. 배당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뭐. 그럼요.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왜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부진할까? 그렇게 주가가 빠지고 알아야 될 거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해 기준으로 ROE가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8, 9% 정도 나오면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배당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부진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원인은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뭐 JP 모건이나 이런 은행들 보면은 배당 성향이 자사주 매입까지 해서 한 120%, 130% 버는 이익보다 주주에 돌려주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돈을 벌어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주주에 돌려주는 게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긍정적이다 보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내부 유보로 안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진국 30%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거의. 결국에는 문제는 배당 성향이 낮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배당 성향이 우리는 낮아야 되나?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정부의 지나친 배당에 대한 개입, 이것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한국의 은행이 배당을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 그 구조적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은행이 다른 나라의 은행보다 성장률이 2~3배 이상 높습니다. 부채의 성장이 그만큼 2배, 3배 이상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부채의 리스크는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여하튼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충당금 적립률이 떨어지게 되고요.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본 비율이 선진국의 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나 높아야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적립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배당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은행과 비교할 때 본다면 이게 여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못했던 거죠.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만 한국의 은행주가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정부가 요구한 게 뭐냐면 충당금을 많이 쌓아라. 그리고 자본 비율을 올려라. 건전성을 강화하라. 여신 성장률보다는 이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큰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왜 그런 감독 방침의 전환이 있었던 건가요?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바뀌게 된 거는 시장의 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애널리스트, 투자자들이 한국의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 1·4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반면에 충당금은 오히려 적립률 기준으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이익 내는 것보다는 지금 필요한 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자본비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지적했는데 그거를 감독당국에서 또 정부에서 받아들인 거죠. 시장의 목소리를. 네, 시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였다. 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면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이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죠.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정부의 재정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정부 재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은행을 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대출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을 풀는 효과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부와 은행의 관계가 상당히 서로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근에 달라진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그 관계가 서로가 멀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은행에 요구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은행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잖아요. 대표적인 게 40조 원의 기간산업자금 맞습니다. 마련했죠. 옛날 같았으면 이것의 3분의 1 정도는 시중은행이 부담했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정부 예산으로. 예, 정부 예산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긴급자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0조 원 추가 마련했는데 마찬가지로 95%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은행의 부담이 대폭 줄었고 또 10조 원의 추가 채권안정기금의 후속 기금을 만들었는데 10조 원 정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은행을 뺀 거죠. 정부에서 은행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대폭 줄어든 거죠. 정부와 은행의 관계가 점점 독립적인 관계. 잘 보시면 이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나쁘게 말하면 관치금융이었고 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정부에서 집행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은행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관계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멀어지고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가 요구하는 게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행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건전성 강화, 정부 감독 당국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좀 와닿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거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하나하나 제대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지적하시는 게 핀테크의 은행 산업 진출. 걱정은 은행이 하는 거고 예. 이제 투자자들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누가 이기나. 특히나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예, 상당히 많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은행 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 은행이 머지않아서 몇 개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분들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신문에서 얼마 전에 보도한 기사이긴 합니다만 카카오 시총이 12조 늘 때 4대 금융지주 시총은 11조가 줄었다.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12조 늘고 11조 줄고 이런 관계가 나타난다고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핀테크가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첨단인 그렇죠? 것 같고. 예, 네. 그게 이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지급결제의 안정성 이런 측면 그리고 나아가서 금융의 안정성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면 핀테크 활성화가 반드시 정부 입장에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는 실시간 자금 이체를 대단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잖아요. 뭐 거의 그냥 익숙한 거니까요. 근데 실시간 자금 이체는 미국은 안 되고요. 보통 자금 이체를 돈 이제 수수료 없이 하려면 3일 정도. 은행에서 시간이 은행으로 걸립니다. 가는 게. 그래서 계좌에 몇천 불은 있어야 작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받는데 받고 시간이 걸리니 시간이 걸려. 내 계좌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걸로. 그리고 뭐 체이스 기준으로 한 1,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금을 예금의 계좌에 있어야 수수료를 그게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면 15불을 내거든요. 그 미니멈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의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최근에 깜짝 놀라는 일들을 당하게 된 거죠. 뭐냐면 모 핀테크 회사가 부정거래 이슈에 휘말렸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신문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걱정을 정부가 하게 되는 거냐면 얼마 전에 정부가 이제 지난 12월이죠. 12월에 이제 오픈뱅킹을 도입했잖아요. 오픈뱅킹을 도입했다는 거는 뭐냐면 한 핀테크 회사, 한 뭐 회사에서 지급결제를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보안이라든지 해킹에 의해서 이게 털린다라면 전 은행, 전 시스템에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은행이 1,800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해킹을 해서 이 사람들의 자금을 다 전 이제 하나 신한은행이 자금을 다 이체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라면 엄청난 그럼 무방비 상태네요. 예, 엄청난 그 은행만 뚫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체 금융권이. 예. 그야말로 대대적인 엄청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런 구조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는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가 나왔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터졌을 때는 금융권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많은 이제 IT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안으로 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금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보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장점이 있다고. 근데 그것만 연구하면 예, 어차피 그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더 위에서 풀고 해킹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를 막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실시간 자금이체라는 이 구조적인 시스템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번에 이런 위기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우선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고가 발생하면은 1차적인 모든 책임을 이제 지급결제 회사에게 다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핀테크 회사가 되건 뭐 은행이 되건 플랫폼 회사가 되건 다 규제를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느 업종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은행과 핀테크 회사를 차별적 규제를 했는데요. 이거를 동일 규제로 바꾸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뭐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인 경쟁력은 기존 은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플러스 카카오나 네이버나 기타 이제 핀테크 회사가 은행 유사업을 할 때에는 그에 준하는 자본과 충당금 건전성 각종의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핀테크 회사들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게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안 들어오지는 않을 건데 그 정도는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 근데 이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은행권의 입장하고 그 핀테크로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 플레이어들의 입장이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정부 정책의 변화는 은행권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보호해주는 담벼락이 하나 생기는 거고 이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우리가 거기 뛰어들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큰 걸림돌이 하나 생기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기가 중요한 거죠.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니까 지금은 신성장 산업의 육성보다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아시아 금융허브라든 자본시장의 활성화 같은 거창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한편 정부의 정책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게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겠죠. 예. 더 엄격하게 그렇죠. 뭔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그렇죠. 뭐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추진되는 거는 이제 핵심은 이제 건전성 강화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말씀하셨던 금융 소비자 보호가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라임 사태, DLF 펀드 뭐 이건 끊이지 않고 계속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든 핀테크든 누구든 내가 원하는 금융 니즈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전하게. 근데 그런 거에서 보면 기존 은행하고 핀테크하고 과연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의 이런 편리함이나 접근이 수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을까? 나는 카카오뱅크를 쓰면 편리한데 내가 굳이 그럼 기존의 이 오프라인 은행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사실 굳이 따져보면 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하고 핀테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 빼놓고 하나씩 뭐 외환거래, 뭐 카드 뭐 이렇게 하나씩 허물리다 보면 송금 이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을까? 카카오 시총이 늘어나고 4대 금융주주 시총이 줄어드는 그 흐름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의견에 쉽게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은행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원적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은행 한번 가보시면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사실은 한국의 은행보다 더 서비스가 열악하고요. 시스템도 더 여리에 있습니다. 불편하고. 예, 불편하고요. 뭐 인터넷 뱅킹 우리처럼 타 은행 자금 이체 자체가 안 됩니다. 뭐 가게 되면은 웬만한 거는 전부 은행 지점에 방문하라고 요구하고요. 체이스뱅크든 BOA든 어디든 대부분 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 걔네들은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은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선은 생각보다 이제 접근 자체가 좀 약간 다릅니다. 우선은 물론 이제 체이스라든지 많은 은행들은 이제 IB와 CB, 커머셜 뱅크와 IB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커머셜 뱅크 기준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은행 직원들의 연봉이 구매력으로 평가한다라면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은행원들의 예. 12 기준으로. 예, 12 기준으로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의 요구하는 수준도 마찬가지로 거의 은행의 예대 업무,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그렇게 한국처럼 뭐 ELS를 8걸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루틴한 업무만 처리하는. 그렇죠. 이런 생각인 거죠. 은행에 특히 커머셜 뱅크는 시스템 비즈니스이다. 다시 말하면 철도. 예, 이런 기간 산업의 한 분야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편리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금융사고를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고 없이. 우선순위가 사고가 없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어요. 결국엔 금융이 고도화되고 선진화되는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국민들의 피해로 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한 국민들이나 미국 정부는 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시스템의 안정성에 두고 있죠. 사실 보면 핀테크 하면은 당연히 미국이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그렇죠? 모든 IT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핀테크의 성장은 오히려 개도국이 훨씬 더 성장이 빠르고요. 중국도 빠르고. 네, 중국도 빠르고요. 막상 미국이나 이런 데는 성장이 부진합니다. 그거는 인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한국을 다시 돌려볼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된 기록만 지금 매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코스트가 거의 1조에 육박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 보이스피싱 보고된 것만 2018년 기준으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신고 안 된 것까지 하면 한 7, 8천억 이상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송금 오류 사건도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사건들이 쉽게 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특히 금융 취약자들이 그런 손실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그 책임은 은행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은행에 그 부담하는 대가로 그리고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대가로 라이센스를 준 거죠. 라이센스를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그동안의 트렌드는 역행했죠. 반대의 트렌드였는데 위기를 겪은 이후에 이제 그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미국식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 송금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그 비율이든 아니든 규모든 이런 것들이 적습니까? 건수든?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죠. 실시간 송금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며칠씩 걸리고 하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자금의 이체 과정에서 이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 아닌지를 늘 체크하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선진국 내에서 가장 점진적인 상승을 우리는 집값 안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버블 없이요. 이 버블 없이 점진적인 집값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금융 시스템에서의 구조적인 개혁이에요. DSR과 원리금 분할 상한을 도입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것들을 이제 걸러내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을 살 때에도 합법적인 자금, 자기의 소득 능력 수준에서 맞는 대출 이런 것들을 은행이 요구하는 거죠. 만일에 그것들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그들 용어로는 이제 약탈적 대출로 지정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이제 증명이 됐다라면은 금융소비자보호구에서 엄청난 벌금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구조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렇게 강화된 건가요? 그 전에 그런 구조가 있었으면 서브프라임이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브프라임이 뭡니까? 이게 대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까지도 막 약탈적 대출을 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미국도 과거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지 않다가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은행이 비정상 구조로 수익만 창출하게 되고 또 월급 많이 가져가고 효율성을 소비자들은 원하고 그 과정에서 버블이 생기게 되고 금융 시스템은 더욱더 취약해지고요. 그 결과가 모든 국민의 피해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맞냐 이거죠. 논란 끝에 미국 정부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시스템의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우리나라는 뭐 바로 이제 IMF 위기로 가지 않았을까?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를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분들은 보통 이제 기축통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연결되지 않고 있고요. 금융의 안정화로 연결되면서 도난들은 많이 발생하지만 해킹이라든지 금융의 사고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은행이 선진화되는 과정이 그렇죠. 예, 있다는 거고요. 요 단계를 거쳐서. 예, 이 단계를 거쳐서요. 선진화되는 과정, 그 길목에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계속해서 선진국의 은행처럼 정말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그 기반하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발걸음은 뗀 것 같다. 예. 코로나가 큰 계기가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